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불문 중에서 지신규명내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라한 무량 자비성 중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신규명내는 전에 설명드린 거고, 영산 당시라고 하는 거는 영축산, 인도 마가다국에 있는 영축산 당시에 부처님께서 부촉을 받은, 수불부촉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께 부촉을 받은 제자들, 그게 누구누구냐?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16난을 얘기하는 거고, 10대 제자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1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500성은 500난, 그 다음에 독수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각승 같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1200 제대아란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외에 또 1200분의 대표적인 나한들,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등등의 무량자비성 중, 자비가 굉장히 큰, 자비가 무량한 많은 성스러운, 여기 성이라는 뜻은 깨달음을 얻은 이라는 뜻이에요. 성중들, 떼거리들, 뭐 이런 뜻이죠. 중이라는 건 무리이니까. 그래서 많은 성스러운 분들, 깨달음을 얻으신 많은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영산 얘기로 돌아오면, 영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축산, 우리 발음으로는 축자 발음을 해야 되고요. 저게 취자, 축자, 추자 이렇게 세 개의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축자 발음으로, 그래서 영축산 하면 우리나라에도 영축산이 있죠. 영축산 통도사, 영축산 통도사. 그리고 이 영축산이 나오는 데가 울산의 영축산. 울산의 영축산. 문수산 옆에 영축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찰이 영축사. 영축사. 아마 울산 영축산이 더 오리지널한 영축산이고, 양산 통도사 영축산이 그게 울산 영축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산일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삼국 유사에 보면 영축산 얘기가 이 울산 영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축사 낭지 스님이라고, 삼국유사 낭지승원 보현소조에 보면 여기 이 영축사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대에, 그러니까 전불 시대의 절터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전불 시대 절터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의 부처님, 정확하게 말하면 가섭부처님일 겁니다. 가섭부처님. 경주에 가섭부처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가섭부처님 신앙.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 7분을 과거 7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는데, 우리나라에 가섭부처님, 이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바로 앞에 있는 6번째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인데, 가섭부처님이 우리나라의 경주에 와서, 신라에 와서 설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 설이. 예.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사람들이 믿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서쪽에 서천축이 있고 인도가 있고 동쪽에 동천축이 있다. 그게 신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불연도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땅. 신라는 신라의 어떤 정통성, 그 다음에 신라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국토가 이루어지면 불국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에요.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신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 종교적 전승이라고 하는 게 100% 이런 이야기들을 100%뭐 맞냐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울산에 동축사가 있고, 인도가 서천축이면 이 신라는 동천축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데 울산이 그 당시에 포구였기 때문에 경주로 들어오는 포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동축사라고 하는 절을 놓는 거고, 그리고 영취산도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이 울산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예전에는 중요한 데예요. 아곡현이라고 하는 데고, 경주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그게 동해안 절벽 쪽이에요. 아시다시피 동해안 쪽에는 갯벌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가 깊어. 그래서 예전에는 큰 배를 접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 쪽에, 울산이 지금은 이 삼산동 뭐 이런 데가 뭐 지금은 다 도시로 개발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뻘 같은 그런 거고, 더 옛날로 들어가면 배가 저 안쪽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방구대 암각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때까지 거기서 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고래 잡고 했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층이 삼삼삼 높아진 거죠. 퇴적돼서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배 대기가 좋았고, 그래서 배 대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 배 접안하는 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태화루예요. 지금 태화루. 그쪽에 배를 대고, 그쪽에서 쫄쫄쫄 올라가서 그 근처에서 배를 대고 그걸로 딱 들어가서 거기가 영빈관, 큰 신라 호텔이 그 태화사 안에 신라 호텔이 있는 거예요. 태화사라는 큰 절이.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태화사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그 당시 거의 넘버 2였다. 그래서 그 태화사랑 관련돼서 처음 관리자가 자장 스님이었고, 두 번째 관리자가 누구냐면 김춘추입니다. 그게 다 2인자들이에요. 왕 밑에. 그러니까 태화사를 관리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영빈관까지 같이 관리하는 거고, 그 영빈관의 주된 대상이 누구냐면 당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때 미국 관리자, 미국과 직통 채널이 있는 사람, 그러면 딱 봐도 겁나 세죠. 누가 봐도 겁나 세죠. 그래서 이 태화사의 관리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왜 하필 경주가 아니고 이 울산에 그런 시설이 있었느냐, 배를 이쪽에 대서 육로로 경주까지 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라고 하는 도시, 신라가 굉장히 특이한 게 신라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왜 1000년 동안 수도를 안 옮겼느냐. 992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992년. 왜 수도를 안 옮겼느냐. 처음에 경주에서 시작한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조그만 나라니까, 조그만 도시국가였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도시가 커지면 수도를 옮겨서 효율적인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고구려에서도 나타나고 백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신라는 안 옮겼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어느 정도 뻗어나가고 물류를 이렇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다로 교역을 해야 되는데, 직접 바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시설 항구가 경주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을 통해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울산에서 경주까지 육로로 가면 지금은 한 40분 정도,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지만, 저게 육로로 그냥 옛날 길로 간다고 사람이 걸어가든 가마를 타든 뭐 수레를 타든 간다고 가정하면 거의 하루 걸리지 않을까요? 한나절 내도록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생각으로. 반나절은 가야 도착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소비는 경주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입 항구는 울산인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옮깁시다. 수도를 옮깁시다. 라고 했을 건데 안 옮겼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무리한 지출이 되는데도 왜 안 옮겼을까? 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땅보다 저 땅이 더 좋아. 안 그러면 저쪽에 뭐 택지 개발을 하고, 안 그러면 무슨 뭐 상업시설을 개발해. 그러면 그쪽으로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가는 게 맞고,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줘도 땅을 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받으려고 물론 안 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의미가 있는 땅이야. 여기는 내가 조상 대대로 살았고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 아버님이 뭘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돈 가치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람이. 물건도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의 유물, 뭐 안 그러면 뭐 할아버님이 뭘 썼었던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의 물건이야. 그러면 그 물건은 원래는 별 볼 일이 없는 물건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경주랑 관련된 어떠한 특수한 의미 구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이 불연국토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시대 부처님의 절터가 7군데가 경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양보할 수가 없죠. 인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쿠시나가르라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땅을 보면 너무너무 척박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시 구조들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불교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는 이유는 거기서 부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상 선산이 선산은 그 집안이 망하기 전까지 포기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집안이면. 물론 우리는 묘자리이기 때문에 이장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화장문화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파서 옮길 수가 없죠. 거기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자리의 의미가 있어버리면 파서 옮긴들 뭘 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윤달이 들었으니까 이제 묘 이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이장하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화장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 뭐 화장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파보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삭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부패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장을 하면 유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추스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은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누가 생각해도 뭐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나오면 그것도 무서워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명당이냐?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흉한 자리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명당은 뼈는 남고 살이나 근육은 빨리 썩는 자리가 명당. 명당이 되는 거고 미라 나오는 자리 최고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최고로 안 좋은 자리. 그러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이집트 같은 데서는 미라라고 하는 부분을 좋아해요. 긍정해요. 왜 미라를 긍정하냐면 미라를 긍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는데 내가 뼈만 있어. 그러면 뼈만 부활하면 해골병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 대상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남겨야 살까지 다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게 미라를 숭배하는 구조.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는 뭐 잠깐 해드렸지만 미라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 부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라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이 고온 건조지대예요. 고온 건조지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주변에 미라 많이 나온다고. 굳이 그렇게 방부 처리를 안 하더라도 미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 정확하게 나오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데 보면 미라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죠. 뇌를 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어차피 썩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뇌하고 장기예요. 그리고 장기도 어디가 썩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가 썩냐면 음식물이 썩습니다. 음식물이 제1부패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패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덜 소화된 게 위나 이런 데 있으면 그게 쏟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부패가 진행돼서 장기를 다 이렇게 먹는 거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딱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썩는 데가 몸 안에서는 내장, 이런 장기 쪽, 그 다음에 뇌도 이게 약간 순두부 같은 그런 거라서 이게 빨리 썩어요. 빨리 썩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또 가냐면 신체 중에서 이제 보이는 데는 눈입니다. 눈이 빨리 썩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생선 같은 거 살 때 눈을 보잖아요. 그래서 신선도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썩은 동태 눈깔 같다. 뭐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오래된 그 생태겠지? 동태 아니고 생태겠지? 동태는 얼렸으니까 이게 뭐 별 관계가 없고, 생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게 워낙 이 명태가 안 잡히니까 그러는데, 예전에는 명태가 너무너무 흔한 생선이었잖아요. 명태 고등어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먹는 보편적 생선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명태, 꽁치, 그 다음에 저 고등어,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노가리 같은 거. 노가리도 명태의 새끼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전 국민이 진짜 먹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명태도 없고 고등어도 없고 전부 수입이잖아요. 뭐 노르웨이산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황태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걸 갖다가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태 가곡도 있었는데. 네. 몰라, 겨울 되면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국으로 너무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가 봐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노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 개까지 다 잡고, 그 다음에 그 알탕 먹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개체수를 줄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생태도 신선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눈을 봤죠. 그래서 눈 같은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얼음을 더 넣었었고, 그리고 저 안동에 간고등어를 하잖아요. 간고등어를 하는 이유는, 안동은 계속 그 근처에서 이제 유림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고기가 제한돼 있죠. 그렇다고 계속 도축을 해가지고 소나 돼지를 잡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바닷가는 머니까 그걸 공수해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을 쳐서 간고등어를 하는데, 간고등어를 할 때 그 간제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에는 소금을 이렇게 착착착 뿌리고 가운데를 갈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눈에는 소금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왜? 눈이 빨리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눈, 뇌, 장기, 이게 빨리 부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패가 안 되고 미이라가 되는 이유는 세균 번식 속도보다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면 자연 미이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집트 같은 데서는 그렇게도 그냥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라미드 안에 넣었을 때 미이라가 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방부 처리를 해야 됐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그러니까 피라미드 주변에 그 피라미드랑 관리를 하고 그걸 쌓았던 사람들의 그 노동자들이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 근처에 묻으니까. 근데 그걸 발굴해 보면 거기에 미라가 상당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묻었더니 그냥 수분이 건조되는 거죠. 미라미드 안에 넣으면 석실 안에 있기 때문에 수분 건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온전한 내장이 있는 미라는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미라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딱 지역들이. 중앙아시아에도 미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건조 지역이니까.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사조. 불사조 얘기는 중앙아시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서 촌놈들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부활 문화를. 이집트 사람들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왜 부활이나 불사조 얘기를 하냐면, 땅을 파다 보면 이제 시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땅 파다가 이렇게 보면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깨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부활 사상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부거나 이런 거는 다 깨어나려고 기다리는 건데, 근데 깨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듬이 빵망이로 쳐가지고 애를 작살을 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그걸 뭘로 두드린대요? 요즘은 그 자체를 사오질 않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너무 진짜 단단해서 두드릴 게 있어야 됐고, 두드릴 수 있는 게 그 다듬이 돌이 다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듬이 돌로 쓰는 집도 있고, 그게 박달나무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 밑에 그 받침대로 쓰면 그게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단단하기도 하고, 이게 최소한 몇십 년 이상씩 다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건조 상태가 좋아서 그때까지 안 갈라지면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각 용도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돌로 된 거는 모르겠는데 나무로 된 거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예전에는 뭐 집집마다 있었거든. 집집마다. 그게 문화적으로 그런 거죠. 옷을 지금처럼 그냥 빠는 문화가 아니고, 다 옷을 다 해체시켜서 다시 빨고, 그걸 다시 다듬이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봉제를 다시 하는 그런 구조니까 다듬이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듬이질을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이 안 틀리면 섬유가 더 견고해질 겁니다. 이게 밀착 강도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히니까, 여기 섬유 사이에 틈이 있는 것들이 다듬이질을 하면 쫙 막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풀 먹여도 아마 상대적으로 때도 덜 타고 견고해질 거예요. 왜냐면 코팅이지, 일종의 코팅,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구조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땅에 대한 문화가 경주에 있어요. 그게 전불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하는 데입니다. 칠처가람지. 그래서 뭐 천경림 흑륜사, 그 다음에 황룡사, 분황사, 그 다음에 담엄사, 영흥사, 그 다음에 어디야, 영묘사, 사천왕사, 이렇게 해서 칠처가람지 7군데. 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런 메인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경주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땅 외에 전불시대 가람지라고 나오는 데가 울산의 영축사지예요. 영축사지. 네. 그리고 거기가 영축사였었고요. 그리고 그 영축사하고 기운이 통하는 데가 중국 산서성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산 이름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 남산 이렇게 부르지만, 경주 남산 안에 올라가 보면 금오산이 있어요. 남산 안에 있어, 안에. 그 금오산 안에 용장사라는 절이 있고, 그 용장사에서 글을 쓴 게 김시습의 금오신화예요.
금오신화. 금오산에서 썼다 그래서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뭐 이렇게 해서 김시습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 소설 뭐 그러면 허균의 홍길동전 뭐 이런 얘기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 안에서도 이름들이 바뀌어요. 큰 산 안에서는 이름이 여러 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 고대산에 가면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지금 그게 어디냐면 현통사 있는 그 산이 원래는 영축사예요. 그래서 그 영축사하고 여기 울산에 영축사하고 기운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영축산 같은 영축산으로 기운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연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게 나중에 추가되는 게 양산의 통도사. 그래서 통도사에 있는 절도 영축산이 되는 거고.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원조는 어디냐? 인도의 영축산. 인도의 영축산. 그리고 영축산인 이유는 여기가 신령한 독수